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흑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1931년 오하이오 주의 로레인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들의 하버드인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코넬 대학교에서 버지니아 울프와 윌리엄 포크너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으며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역사와 신화, 세속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을 이음새 없이 매끄러운 한 편의 음악으로 엮어내는 탁월한 이야기꾼인 그녀는 1988년에 빌러 비드로 퓰리츠상을,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의 작품으로는 가장 푸른 눈, 술라, 재즈, 타로 베이비, 파라다이스, 자비 등이 있으며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F. 고힌 기금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2019년 8월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솔로몬의 노래는 미국 남부에서 솟아올라 고향 아프리카에서 자유로운 비상을 하여 노예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흑인들의 나르는 아프리카인들의 신화를 모리슨이 개작한 것입니다. 모리슨은 흑인인 데드 가게의 3대를 현재와 과거로 교차시켜 백인의 자본주의 문화 속에 던져진 흑인들의 삶과 흑인 문화의 진정성이 어떻게 몰락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모리슨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흑인들의 현존과 욕망의 근저에 잠재된 기억을 끄집어내어 흑인의 원형적 이미지의 조각을 솔로몬의 노래라는 기억 창고를 통해 짜 맞추어 나갑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번역판으로 498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으로 제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9챕터로 미국 북부 황막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연약한 밀크맨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4챕터로 밀크맨이 조상의 뿌리를 찾아간 남부의 흑인 사회를 체험하며 드디어 홀로 서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흑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리슨은 어느 수필에서 솔로몬의 노래가 자기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솔로몬, 신과 같은 이름과 밀크맨의 할아버지가 빼앗긴 농장 등은 모리슨의 가족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밀크맨 데드인데요. 그의 성이 데드라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영어로 데드는 죽음을 뜻하는데요. 그의 성이 은유하듯이 밀크맨 데드는 자신의 자아가 부재하는 삶을 시작하는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자해 병원에서 그가 태어나기 전날 그 병원 지붕에서 한 보험회사 흑인이 푸른 날개를 펄럭이며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밀크맨 데드의 아버지 메이컨 데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농장을 탐낸 백인에 의해 아버지가 피살되고 농장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정신적 유산 상속인을 잃음으로써 메이컨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흑인의 문화유산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는 미시건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이 되었습니다. 남을 이용해 물질적 부를 정치하며 원초적인 흑인 공동체를 외면하고 백인들에게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려고 분투하는 요즘 말로 속물인 유형의 인물입니다. 어머니 루스는 정신적 멘탈이 약한 여자로서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귀하게 자랐지만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남편 간의 교환 가치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인물입니다. 루스는 메이컨에게 양도되어 그녀의 인격성은 물화되어 버립니다.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살아있지만 죽은 데드 집안의 루스 데드가 됩니다. 밀크맨 데드의 친구 기타. 연약한 밀크맨과는 전혀 다른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기타의 아버지는 제재소에서 일하다 몸이 토막난 채로 죽는데요. 그때 백인 제재소 주인이 위로금 명목으로 던져준 $40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영원히 갈라놓은 그 장본인에게
기꺼이 사랑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백인은 기타에게 사탕을 줍니다. 기타는 그날 이후로 단 것은 톱날에 의해 조각난 아버지의 사체처럼 주체가 분열되어 인격적인 관계의 상실로 인해 생긴 정으로 과격 단체인 세븐데이즈의 단원에 들어가 백인을 무차별 살인합니다. 파일럿 데드, 메이컨의 여동생이며 밀크맨 데드의 고모가 됩니다. 한마디로 강한 멘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꼽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흑인 사회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파일럿은 여성의 정신적인 지혜를 통해 흑인 후손과 흑인 문화가 생존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주는 여성으로서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신세대 밀커맨의 잠재한 원형적 흑인성이라는 집단 기억을 복원시키는 기억창고로서 흑인 문화의 전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크맨을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헤이가는 파일럿의 손녀입니다. 세상과 마주 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헤이거는 이상화된 백인들의 미적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서 하얀 얼굴과 중산층의 여성적인 미로 종이 되는 인종적인 표시를 갈망하게 됩니다. 밀크맨에게 버림받은 것이 자신의 외모와 피부가 백인처럼 예쁘지 않아서라고 정신분열을 일으키다가 죽게 됩니다. 백인 자본주의 문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흑인의 수동성은 흑인 신세대가 흑인 공동체의 원형적 이미지를 전수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백인 자본주의와 함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백인 여성의 미적 취향의 보편성을 흑인 여성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남성 중심적인 미적 취향의 바탕에 여성의 육체적인 미는 남성의 시선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사랑과 돈에 종속시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책의 옮긴이는 김선영 선생님이시고요. 들녘에서 출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밀크맨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나타샤와 함께 동행해 봅니다. 제1부 챕터 1에서는 1931년 낙다트 스트리트가에 있는 노멀시 종합병원 둥근 지붕을 박차고 날아오른 다음 날에 비로소 최초의 흑인 임산부가 병원 계단이 아닌 병동에서 출산을 허락받았다. 멀시 종합병원에서 임산부가 지금은 죽은 흑인 의사의 외동딸이어서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병원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던 건 스미스 씨가 지붕에서 뛰어내려 거꾸로 처박혔기 때문이었다. 사정이야 어쨌건 자신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보험회사 직원의 확산이 출산 장소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 출산 시각에는 영향을 끼쳤다. 죽은 의사의 딸은 스미스 씨가 널따란 푸른 비단 날개들을 가슴 앞쪽으로 휘어지도록 구부리며 약속대로 둥근 돔 지붕 뒤에서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뚜껑이 달려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려 빨간 벨벳 장미 꽃잎들을 흘리고 말았다. 바람이 꽃잎들을 사방으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작은 눈더미 위로 날렸다. 반쯤 자란 그녀의 딸들은 그 꽃잎들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신음을 하며 아랫배를 움켜잡았다. 남자들도 달려들어 꽃잎에 눈이 녹아들기 전에 천 조각들을 주워 담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강풍에 휘날리는 꽃잎들을 잡아주거나 눈 위에 내려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아주 어린 아이들은 푸른 옷을 입고 지붕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남자를 구경해야 할지 땅 위에서 섬광처럼 번득이며 소용돌이 치는 빨강 조각들을 구경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어쩔 줄 몰랐다. 아이들의 딜레마는 한 여인이 느닷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군중들 뒤편에서 서서 노래하는 여인은 짙은 남색의 털모자를 이마까지 눌러쓰고 있었다. 몸에는 겨울 코트 대신 낡은 퀄터를 걸치고 있었다. 고개는 모로 꼬고 시선은 로버트 스미스 씨에게 못 박은 채 강렬한 콘트랄토는 알토보다 낮은 최저 여성음이라고 합니다. 콘트랄토로 노래를 불렀다. 오, 슈그맨 날아가 버렸네.
슈그맨 사라져 버렸네. 슈그맨 하늘을 가로질러 슈그맨 고향으로 돌아왔네. 50명가량이 모여선 군중들 중 상당수가 서로 쿡쿡 찌르며 낄낄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가 무성 영화의 피아노 반주처럼 도움이 되고 의미를 밝혀주는 음악이라도 되는 듯 귀를 기울였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서 있었다. 아무도 스미스 씨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거나 하지 않았다. 저마다 자기 신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몰두해 있을 뿐. 그러다 마침내 병원의 구급 요원들이 도착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짙은색 상의를 입은 서묵과 직원들, 그리고 빳빳하게 풀먹인 제복을 입은 3명의 간호사들이 밖으로 나왔다. 스미스 씨와 그의 파란 날개를 보고 놀란 그들은 몇 초간 박제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여자의 노래소리와 사방에 흐트러진 꽃잎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래하는 여자는 이제 잦아든 목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 장미꽃의 여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아직도 배를 꼭 부여잡고 있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노래하던 여인은 임산부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아침이 되면 작은 새가 나오겠는데? 네? 장미꽃잎 여인이 말했다. 내일 아침이라고요? 지금 다가오는 아침은 그것뿐이지. 그럴 리가 없어요. 장미꽃잎 여인은 말했다. 너무 일러요. 아니, 이러지 않아. 딱 적당해. 여자들이 서로의 눈동자 깊은 곳을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군중들 사이에서 크다란 웅성거림이 일었다. 물결치는 듯한 오 소리 비슷한 함성. 스미스 씨가 잠시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둥근 돔 지붕에 튀어나와 있는 삼각형의 나무 장식을 붙들더니 우아하게 서 있으려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즉시 노래하는 여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오 슈그맨 날아가 버렸네. 오 슈그맨 사라져 버렸네. 시내에서 소방수들이 제복 상의를 입었지만 그들은 멀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스터 스미스가 휘날리는 장미꽃잎을 보고 음악 소리를 듣고 창공으로 도약한 후였다. 다음 날 역사상 처음으로 멀시 병원에서 흑인 아기가 태어났다. 스미스 씨의 푸른 비단 날개는 어쨌든 흔적을 남기고야 말았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는 겨우 4살에 스미스 씨가 훨씬 먼저 발견한 진실, 날 수 있는 건 오직 새와 비행기뿐이라는 진실을 터득하고 말았고 그만 자기 자신에 대한 흥미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능력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슬픔이어서 소년의 상상력은 상처받고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그의 어머니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조차 지루하고 재미없는 아이로 보였다. 그의 어머니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 차를 마시러 가본 적이 있고 방 12개짜리 의사의 짙은 대저택과 초록색 다지 승용차를 질시하는 이들은 그 아이를 괴짜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집이 궁전보다는 감옥에 가까우며 다지 세단은 일요일 외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루스포스트와 쌀쌀맞은 딸들을 딱하게 여겼고 아들을 일컬어 속이 깊다고 했다. 심지어 신비스럽다고까지 했다. 당시 의사의 저택을 감싸고 있던 정적, 가끔씩 선샤인 케이크를 먹는 여자들의 중얼거리는 소리에만 깨어지곤 했던 그 정적은 오로지 그냥 정적일 뿐이었다. 정적. 그 정적은 평화롭지도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메이컨 데드의 임재로 인해 머지않아 끝장을 맞을 운명이었으니까. 근장하고 시끌벅적하며 예고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이골이 난 메이컨이 등장하면 가족들은 하나같이 공포로 어색하게 얼어붙었다. 아내에게 품은 증오심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번쩍번쩍 불꽃을 튀겼다. 딸들에 대한 실망은 잿가루처럼 아이들 위로 떨어져 내려 버터 같은 피부색을 탁하게 했고 여자 아이다운 목소리가 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들의 음성에서 기쁨의 선율을 목졸라 죽여버렸다. 꽁꽁 얼어붙은 열기 같은 그의 눈길을 받으면
아이들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술한 노른자에 소금통을 떨어뜨리곤 했다. 아이들의 기품, 재치, 그리고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난자하는 아버지의 행동 거지들은 그들의 나날에서 유일하게 흥분되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촉발하는 긴장감과 드라마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도무지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없을 때 딸들은 햇빛처럼 붉은 벨벳에 고개를 쳐박고서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열렬히 기다렸고, 아내인 루스는 남편의 경멸에 경악해 말을 잃은 채 하루를 시작해서 펄펄 뛰며 흥분한 채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남편에 의해 인격적으로 죽어가는 루스는 지탱할 자아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공허하며 소외되어 갔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신적인 살해를 당하기 이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판타시적인 소유 욕망에 집착한다. 그녀에게 식탁에 새겨진 회색빛의 자국은 의사인 아버지의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아름다운 꽃이 가득히 꽂힌 꽃병이 놓여있던 자리의 의미로 다가온다. 그 자국은 루스가 과거와 현재를 연계시키는 환상의 매개물이다. 딸을 양육의 대상으로 환원한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만 성장한 루스는 어머니 젖의 비릿한 맛에 실정을 낼 정도로 다 큰 아들에게 젖, 밀크를 빨린다. 밀크맨에게 젖을 빨리는 루스의 행위는 양육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망과 양육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젖을 빠는 모습에서 소녀 시절의 환상적인 사랑을 완성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늦은 오후 남편이 사무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아들을 부르곤 했다. 아들이 작은 방으로 들어오면 루스는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엄마 젖꼭지를 보고 눈부셔 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밍밍한 젖만을 지겨워할 만큼은 나이가 좋게 들었기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심부름이라도 하듯 다가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전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누워서 이빨로 상처를 내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머니의 살에서 나오는 밍밍한 희미하게 단맛이 나는 젖을 빨곤 했다. 그녀는 그를 느꼈다. 그의 절제, 그의 예의, 그의 무관심,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그녀를 공상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아들의 입술이 자기 몸에서 빛의 씨를 뽑아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녀가 황금을 뽑아내는 가마가 된 기분이었다. 이야기 속 방앗간집 딸처럼, 그러니까 밤이면 딸기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요정 램펠스틸드 스킨이 준 은밀한 힘, 자기 북으로 금실을 자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던 그 소녀 말이다. 쾌감의 절반은 바로 그 환상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쾌감을 포기하는 건 끔찍하게 싫었다. 그래서 경비 프레디가 집세를 내려왔다가 상록수 너머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루스의 눈동자에 공포가 떠오른 것은 일상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즐거움의 절반을 온전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프레디는 그것을 목격한 후 루스의 아들을 밀크맨이라 부르며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다. 그러나 메이컨 데드는 자신의 외아들을 왜 밀크맨이라 부르는지 자세한 내막을 끝내 몰랐다. 하지만 그는 추측할 수 있었다. 증오로 날카롭게 버려진 정신의 정확성으로 학생들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쓰는 그 이름. 넉마주의가 낡은 옷가지 한 무더기 값으로 3센트를 주면서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쓰던 그 이름. 그 이름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밀크맨. 그 이름은 아무래도 정직한 작업인 낙농업자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고 집 뒷문에서 보초를 서는 장교처럼 반짝거리며 서 있는 차갑고 빛나는 깡통들을 연상시키지도 않았다. 그 이름은 더럽고 내밀하고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연유했는지는 몰라도 뭔가 아내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처럼 혐오감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혐오감과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 도시에서 하는 일은 뭐든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차라리 그냥 슬픔을 느낄 수 있었더라면 오히려 안심이 되었을 텐데.
아들을 가지지 못하고 보낸 15년 세월의 회화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끔찍하게 구역질나는 상황에서 갖게 된 원한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아들을 밀크맨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내가 그 별명을 듣고 눈을 깔고 윗입술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훔칠 때마다 그는 뭔가 더러운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신했고 자세한 내막이야 누가 말해주건 말건 개의치가 않았다. 밀크맨 데드는 낫 닥터 스트리트에서 자기 사무실로 걸어오는 동안 그는 틀림없이 그와 누이에게도 조상이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오닉스 같은 피부에 사탕수수 줄기같이 곧은 두 다리를 지니고 진짜 이름을 갖고 있던 낭창낭창한 젊은이가 사랑과 진심을 담아 출생 당시 붙여준 이름. 농담이나 위장이나 상품명이 아닌 이름. 하지만 이 낭창낭창한 청년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사탕수수처럼 곧은 두 다리로 결국 어디로 갔는지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도저히 그 이름도 전혀. 막상 그의 부모는 무슨 비뚤어진 심사에서였는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체념에서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을 그냥 참고 사는데 동의했다. 연방군의 어떤 술주정뱅이 양키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끄적거린 이 부담스러운 이름을 인정하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데 합의했다. 말 그대로 펜이 미끄러져 잘못 쓴 글씨들이 이름이랍시고 쪽지에 적혀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자기 외아들에게 그 이름을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물려주었다. 메이컨 데드는 또 다른 메이컨 데드를 낳았고 그 메이컨 데드는 루스포스트 데드와 결혼해서 레나 데드라고 불리우는 막달렌과 퍼스트 콜린시언즈 데드와 전혀 생각도 못했을 때 또 한 명의 메이컨 데드를 낳았다. 그런데 그 녀석이 지금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동네에서 밀크맨 데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파일럿 데드라는 이름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는 오라버니에게 자기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이나 내막을 결코 이야기해 줄 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문맹인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을 훑어 그 일련의 글자들을 갈색 종이 조각 위에 꺾어지고 휘어지고 멋부리는 글자획 하나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정성껏 베껴서 산파에게 보여주고 파일레트,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다. 16살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누이는 메이컨의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쯤 도시로 나타났다. 이제 와서 시집식구 노릇을 하며 고모 노릇을 한답시고 지분주분 루스와 딸들을 돕는 양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살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보니 계속 걸리적거리기만 했다. 메이컨 데드는 누이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 열의에 달던 표정이 너무 강렬해서 어쩐지 심기가 편치 않았다. 또한 누이 동생은 그가 집을 사서 임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은행의 백인들한테 너절한 밀주업자가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사업 소원을 갖고 낫 닥터 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니그로 재상가의 여동생이 남편도 없이 딸을 낳았으며 그 딸 역시 남편도 없이 딸을 낳았다니. 포도주를 빚어 먹고 살면서 천안 거리의 여자들처럼 꼭 천안 거리의 계집들처럼 길바닥에서 노래를 불러대는 미친년들이라니.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외동딸 같은 존재였었다.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누이는 수축하고 확장하며 율동하는 근육의 운동이나 재빨리 쏟아져 나오는 양수압의 도움도 없이 간신히 자궁에서 빠져나왔다. 그 결과 메이컨이 누이를 안 숱한 세월 동안 누이의 배는 등과 마찬가지로 매끈하고 단단했으며 어느 곳에서도 배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배꼽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정상적인 통로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갓난아기의 탯줄을 끊고 나자 배에 붙어있던 탯줄 꼬랑지는 쭈글쭈글 시들더니 뚝 떨어졌고 아예 존재했었다는 흔적 자체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소년이었던 메이커는
아기를 돌보면서도 그게 대머리나 마찬가지로 별반 이상할 게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17살이 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누이와 사이가 멀어진 뒤 어린 나이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메이커는 그제야 이 세상에 누이 같은 배를 가진 사람이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밀크맨은 기타와 함께 파일럿의 집을 방문했다. 기타가 왜 아줌마는 배꼽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배꼽 없이 태어난 걸 그녀가 어찌 알겠는가. 파일럿은 밀크맨에게 자신의 아버지이자 밀크맨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단다. 그놈들이 오피트 상공으로 아빠를 날려버렸어. 울타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빠를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오피트 상공으로 날려버렸단 말이다. 그래서 서서히 큰 집을 나오고 나니 갈 데가 없더구나. 그래서 걷다 보니 한동안 그놈의 숲속에서 살게 되지 않았겠니? 농사 짓는 시공에서. 하지만 어느 날 아빠가 돌아오셨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아빠를 못 알아보았지. 우린 두 눈으로 똑똑히 오피트 상공으로 날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야. 게다가 얼마나 컴컴했는지. 너희들은 어둠에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줄 알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단다. 검은색 종류만 해도 대여섯 가지쯤 있어. 어떤 색은 실크처럼 광택이 나고, 어떤 건 양모처럼 포근하지, 어떤 건 그냥 텅 비어 있어. 어떤 건 손가락 같단다. 가만히 있지도 않아.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검은색들로 계속 변하지. 뭘 보고 칠흑처럼 시커멓다고 하는 건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어떤 초록색이냐 이 말이지. 내 유리병들 같은 초록색인가? 메뚜기 같은 초록색? 오리, 양상추 같은 초록색? 아니면 폭풍우를 쏟아 붓기 직전의 하늘 같은 초록색? 뭐 그러니까 밤의 검정색도 똑같아. 차라리 무지개라고 하는 게 낫지. 자, 아무튼 우리는 길을 잃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었어. 그런데 눈앞에 우리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던 거야. 우리는 겁에 잔뜩 질렸어. 메이크는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든 아니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니. 밀크맨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와 희망과는 달리 포도주집을 찾아갈 시간은 늘어났고 메이큰의 임대주택들로 심부름을 다니다 보니 사우스 사이드에 갈 일이 많아졌고 기타가 잘 아는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다. 기타는 단 것은 다 싫어했다. 형은 왜 단 것이 싫어? 나도 몰라. 단 것은 죽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 그리고 백인들도. 그러다 보면 다 토하기 시작하는 거야. 죽은 사람들? 그래. 그리고 백인들도. 이해가 안 돼. 기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밀크맨이 계속 말을 했다. 언제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몸이 제재소에서 썽둥썽둥 썰려 돌아가신 후에 제재소 소장이 우리 집에 들러서 사탕을 줬어. 디비니터였지. 크다란 포장에 든 신성. 소장 마누라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라나? 달콤했어. 디비니티는. 시럽보다 더 달콤했지. 정말로 달콤했어. 그 무엇보다도. 기타는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을 훔쳤다. 눈빛이 흐려지며 흔들렸다. 그는 인도에 침을 뱉었다. 밀크맨이 14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자기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는 짧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맨발로 장대처럼 꼿꼿이 서면 왼쪽 발이 반인치가량 바닥에서 뜨곤 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똑바로 서지 않았다. 엉거주춤 구부리거나 기대거나 한쪽 엉덩이를 쑥 내밀고 삐딱하게 섰으며 절대 아무에게도 사실을 틀어놓지 않았다.
결코. 기영은 대체로 그의 마음속에서만 실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론 대체로일 뿐 철저히는 아니었다. 농구장에서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그쪽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밀크맨은 그게 좋았고 자신의 다리가 소아마비에 걸린 거라 믿으며 그런 이유로 남몰래 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동지애를 느꼈다. 시민권위원회를 설립한 트루먼에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에도 밀크맨은 남몰래 FDR,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더 좋아했으며 그에게 몹시 친밀감을 느꼈다. 사실 친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한 느낌이 들었다. 메이커는 결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인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밀크맨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또 존경했지만 다리 때문에 자기는 결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달라지려고 애썼다. 아버지와 공유하는 것은 좋은 구두와 얇은 양말을 선호하는 취미였고 나머지는 그 어떠한 것도 맞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메이큰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내려고 충심으로 노력했다. 메이큰은 기쁨에 들떴다. 아들은 이제 루스가 아니라 그의 소유였다. 더구나 이제 행상인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임대료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임대료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한층 마음이 놓였다. 덕분에 사업의 품격도 높아진 것 같았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은행 사람들을 방문하고 동지를 잃고 경매 물품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땅이 세금으로 징수되는지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곡 자산은 없는지 어디에 도로가 건설되고 슈퍼마켓 학교들을 설립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자산을 정부에 팔아 택지 조성 사업권을 따내려 하는지 알아낼 시간이 생겼다. 전시 공장 부지 주위에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던 임대주택들. 니그로인 그가 큰 몫을 따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원치 않는 소유라든가 유대인이나 가톨릭 교도의 소유를 꺼리는 소소한 주변의 땅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직 아무도 자산 가치를 모르는 땅도 있었다. 1945년 당시에는 파이 껍질 주위로 넘쳐 흐르는 파이 속이 꽤나 짭짤했다. 그것이 될 수도 있는 파이 속. 전쟁통에는 메이큰 데드의 사정은 어느 모로 보나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루스만 제외하고. 그리고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파이 속이 그의 허벅지 바로 위로 줄줄 흘러넘쳐 손을 끈적거리게 하고 배를 채우다 못해 뱃살을 부대처럼 축 늘어지게 만들었을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그 옛날 1921년 루스를 목졸라 죽일 걸 그랬다며 후회 막심이었다. 루스는 가끔씩 외박을 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았지만 이젠 50살이나 된 그녀를 어떤 애인이 그렇게 오래 사귀어 준단 말인가. 심지어 프레디조차 모르는 애인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메이크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기로 작정했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뺨을 철썩 후려칠 만큼 화가 나는 일도 점점 적어졌다. 특히 마지막 한 번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었다. 그때가 마지막이 된 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날려 그를 라디에이터 위로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밀크맨은 그때 22살이었고 이미 6년 전 오입질을 시작해서 어떤 때는 같은 여자와 몇 번씩 같이 자기도 했다.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소소한 일들을 하며 만족을 찾는 연약한 여인이었다. 죽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을 만한 작은 생명체들을 기르고 가꾸는 일처럼 연산홍, 금붕어, 달리아, 제라늄, 임페리얼 튤립 등등. 어떻게 보면 루스는 죽음을 질시했다. 의사가 죽었을 때 그 깊고 깊은 비탄 속에서도 루스는 마치 그가 삶보다 훨씬 흥미로운 주제를 골라서 죽음을 일부러 따라 나선 것 같은 느낌에 어쩐지 꺼림직했었다. 죽음의 현존 앞에서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맹렬했고 심지어 영웅적이기까지 했다.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그녀는 삶의 방향을 찾았고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었으며 대담무쌍해질 수 있었다.
메이큰이 무슨 짓을 저질렀건 루스는 의사가 정말 원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자신이 실패하고 거부당했다는 의욕 때문에 메이큰에 대한 미미한 복수심도 있었거니와 그렇게 남편을 폭력 외에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길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메이큰은 아들 밀크맨에게 루스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나는 네 엄마와 1917년에 결혼했다. 네 엄마는 16살이었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 내가 네 엄마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때는 요즘처럼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해야 했다. 표리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의지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 아내를 맞을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 두 사람이 중요한 뭔가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아버지는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분에게 실망했다. 그분은 이 도시에서 가장 거물급 흑인이었거든. 최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 하지만 그렇게 지독한 위선자는 아마 다시 없을 게야. 돈을 네 군데 다른 은행에 넣고 관리를 했지. 항상 점잖고 품위를 지켰지. 난 원래 그렇게 타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에테르를 흡입했던 거였다. 이 동네 니그로들은 그 사람을 신처럼 우러러보았다. 하지만 난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지. 네 누나 둘을 다 당신 손으로 받았는데 매번 관심사는 피부 빛깔이었어. 아마 너는 손자 취급도 안 했을 거다. 당신이 직접 딸을 진료한다는 게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특히 그 여자는 내 아내이기도 했으니까. 멀시 종합병원에서는 당시 유색인들은 받지 않았어. 어쨌든 루스는 다른 의사한테는 절대 가려 하지 않았고 산파를 구해주려 했지만 의사 선생은 산파들이 더럽다고 했어. 나도 산파가 받은 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 어머니가 산파로 충분했다면 당신 딸도 산파로 충분하다고. 그래, 그 문제로 우리는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결국 나는 친아버지가 딸의 애를 받는 것보다 더 더러운 건 없을 거라고 말해버렸다. 그걸로 확실히 낙인을 찍은 거지. 그 후로는 별로 할 말도 없었고 두 사람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했다. 네 누나 둘 다 당신이 분만을 맡으셨다. 네 엄마는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다. 나도 장인이 의사라는 걸 알고 의사들은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의사이기 이전에 사내였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이 작당해서 영원히 나를 괴롭히기로 했다는 걸 알았지. 두 사람 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그 둘은 끝내 뭐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다. 내가 사는 집이 누구네 집인지, 도자기가 어디서 난 건지 내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를 시켰어. 워러포드 수반을 구하려고 영국에 사람을 보냈다가 그 수반을 놓을 식당을 또 구하려고 조각조각 해체해야 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소유했던 농장 같은 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 그 양반이 죽던 날 밤 침대에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네 애미는 거기 있었다. 바로 그 옆에 누워 있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벌거벗고 그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죽은 그의 몸뚱이는 새하얗고 퉁퉁 붓고 꽉 말랐는데 네 어미는 시체의 손가락을 제 입에 대고 있었다. 자, 그 후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별별 생각을 다 했다. 네 누나 둘이 내 아이일까? 물론 내 딸들이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다. 그 개자식은 오입질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뻔했으니까. 애들이 내 애가 아니었으면
피부 색깔을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가 루서의 아이들을 받았다는 생각도 떠올랐어. 그들이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사내가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오입지를 못하더라도. 그거야 어쨌건 네 애미가 그 침대에서 놈의 손가락을 빨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죽은 시체한테 그런 짓을 하는 마당에 산 사람한테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런 여자는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어. 내 맹세컨대 그 여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못 죽인 걸 후회한 나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내 남은 일생을 무슨 돌더미 위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이지. 하지만 알겠니, 메이컨? 가끔은 나 스스로 재빨리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오늘 밤에 그 여자가 그래요, 나는 아빠의 딸이에요 라고 말하고 슬쩍 웃었을 때 메이크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피부는 진주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아주 약간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쁜 사내가 아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믿어주던가. 나보다 자신의 책임을 진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나를 성자 취급해달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너도 전말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보다 40살이나 나이가 많고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는 일어서서 손수건을 찾아 다시 뒷주머니에 꽂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말아라. 하지만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새겨 듣고 생각해라. 밀컴에는 문 손잡이를 돌리고 뒤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밀컴에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걷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녹색의 방에서 어머니는 젖가슴을 훤히 드러내놓고 그 꼭지를 빨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 어머니는 밀크맨이 말하고 일어서고 반바지를 입을 만큼 컸는데도 젖을 물렸고 누군가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밀크맨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절대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고 어머니도 절대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못해도 1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그는 이제 헤이가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3번째 맥주였다.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고마운 마음으로 목청을 넘기는 첫 맥주는 전혀 아니었고 첫 맥주의 쾌감을 확인하고 증폭시키는 2번째 맥주도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3번째 맥주였다. 그냥 있으니까 마셔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마시는 3번째 맥주.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12살이고 헤이가가 17살이 된 그때부터 이제는 밀컴에는 만사에 거칠 것 없는 소년의 행태를 30살까지 밀고 나갔다. 헤이가는 36이 되었고 초조해졌다. 두 사람의 관계 한가운데다 단도직입적으로 의무를 밀어넣었다. 그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헤이가는 그의 배신으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집어들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밀컴에는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백지장처럼 텅 빈 마음. 폐가 담배 연기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었다. 차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을 기다리는 조급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가 들은 얘기가 암시하는 함의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세상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뿐이었다. 타인의 행동과 증오를 받아 주워 담는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를 때렸던 그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독립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으며 그때 그 행동, 자발적으로 저질렀던 단 한 번의 행위로 또다시 전혀 원치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수반되는 책임도 짊어져야 했다. 아버지가 루스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경멸했으나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느낌이 들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일들이었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싫고 연루되는 것도 싫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싫었다. 그렇게 나태한 독단적 정의감을 만끽하며 기타의 침대에 누워있던 밀크맨은 일주일쯤 전에 똑같은 독단적 정의감이 바로하는 바람에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미행했던 일을 생각해냈다. 새벽 1시 반이었다. 어머니는 나닥터 스트리트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시각이나 올려세운 코트깃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머니의 행동 거지에는 끄림직하게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페어필드 하이츠 종점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걸어서 페어필드 공동묘지로 통하는 널찍하고 구불구불한 진입로로 들어섰다. 밀크맨은 나무에 기댄 채 입구에서 더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 그간 조금이나마 의욕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바보스럽고 이기적이고 기괴하고 약간은 음탕한 여인이었다. 또다시 그는 부당하게 학대받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째서 자기 가족 중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걸까? 그는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1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밀크맨을 본 루스는 깜짝 놀랐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루스는 밀크맨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도 뜬금없이 문장 중간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아들과 함께 페어필드 공동묘지 입구를 나설 때부터 내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이. 사실은 내가 작은 여자이기 때문이었어.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다. 작다는 뜻이다. 작다는 건 내가 짓눌려 작아졌다는 얘기야. 내가 살고 있던 커다란 대저택은 나를 작고 초라한 꾸러미 같은 존재로 짓눌러 버렸다. 친구도 하나 없었지. 내 드레스를 만져보고 내 하얀 실크 스타킹에 한번 손을 대보려는 거부들이 있었을 뿐. 하지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라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나는 작았지만 아버지는 크셨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심으로 신경을 써준 유일한 분이셨다. 메이컨, 아버지는 좋은 분은 아니셨단다. 오만한 사람인 건 분명했고 어떤 때는 어리석고 파괴적인 사람이기도 했어. 하지만 내가 살았는지 살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심으로 신경 쓰셨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그분 말고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난 못할 일이 없어. 아버지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곳, 아버지의 물건들,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었어.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졌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아버지한테서 느꼈던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다시 짚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야. 작은 여자일 뿐이지. 네가 항상 머무르는 그 가게에서 네 아버지가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는 모른다. 하지만 내 이름을 알듯이 확실히 아는 사실은 아버지가 해준 얘기는 자기 비위에 맞는 이야기뿐이라는 거다. 아마 자기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고 너를 죽이려 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 우리 아버지와 네가 그한테 쏟던 내 관심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아버지와 약을 내버렸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어. 메이컨이 아버지의 약을 빼앗아 갔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그리고 파일럿이 아니었다면 아마 네 목숨도 구하지 못했을 게다. 파일럿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본인이지.
파일럿 고모? 밀크맨은 졸음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파일럿, 늙고 미친 다정한 파일럿.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네 아버지와 나는 육체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때 네 누나들은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었지. 우리는 지독한 부부싸움을 했다. 그이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경찰에다 고발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 우리는 둘 다 협박대로 하지 않았다. 나를 죽여서 얻는 만족감보다 우리 아버지의 돈이 더 중요했겠지. 그리고 내 아기들만 없었어도 아주 행복하게 죽었을 거야. 그래서 메이커는 방을 옮겼고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고 나를 만지고 싶다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삶이라니. 그때 나는 페어필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러.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비웃지 않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러.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땅 밑에 있더라도 그런 건 개의치 않았어. 네 아버지가 더 이상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을 때 내 나이는 20살이었단다. 그건 힘든 일이야. 그건 힘든 일이야, 메이컨. 아주 힘든 일이지. 30살이 되었을 때 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까봐 겁이 났다. 그때 파일럿이 이 도시로 왔어. 이 도시가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입성했지. 파일럿, 레바, 그리고 레바의 어린아가 헤이가. 파일럿은 당장 메이컨을 만나러 왔고 나를 보자마자 내 문제가 뭔지 알아차렸어. 그래서 내게 이상한 짓들을 하라고 시켰어. 그리고 메이컨의 음식에 녹색빛 또는 화색 풀 같은 걸 넣으라고 했지. 그건 효과가 있었어. 메이컨이 나흘 반 나를 찾아왔지. 심지어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대낮에 사무실에서 달려온 적도 있었어. 자기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아무튼 오긴 했지. 그러다 그것도 끝이 났지. 그리고 2달 후 나는 임신을 했지. 그 사실을 알고 네 아버지는 당장 파일럿을 의심했고 나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고 파일럿의 도움으로 네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었다. 파일럿이 없었으면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했을 거야. 내 목숨을 살려준 거지. 메이컨, 너의 목숨도. 파일럿은 내 목숨도 살려주었단다. 자기 아기처럼 너를 지켜주었어. 네 아버지한테 쫓겨나기 전까지. 헤이가, 사람을 죽이려고 얼음 송곳을 휘두르는 헤이가. 그녀는 성탄절에 고맙다는 쪽지를 받고 나서 날마다 술통과 찬장과 지하실 선반을 뒤져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죽일 수 있는 간편한 흉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고맙다는 말은 그녀의 생명줄을 단칼에 끊어놓았지만 그녀가 흉기를 찾아 찬장을 뒤지러 달려간 건 그 때문이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못을 박은 사건은 밀크맨이 어떤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비단결 같은 머리칼이 폭포수처럼 그의 코트 소매 위로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한 일이었다. 초성딸이 조류를 찾듯이 규칙적으로 헤이가는 흉기를 찾아 헤맸고 자기 집을 몰래 빠져나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믿는 한 남자를 찾아 나섰다. 자기가 그보다 5살 연상이고 또 친척이라는 사실마저도 그 열정을 전혀 흐리지 못했다. 사실 그녀의 성숙함과 혈연 관계는 열정을 열병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역병이었다. 말 그대로 밤이면 그녀를 녹초가 되도록 기진맥진 쓰러뜨렸고 아침이면 일으켜 세웠다. 그가 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자리를 들 때면 심장이
글로브를 낀 주먹처럼 갈비뼈를 때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완전히 잠이 깨기 한참 전부터 그녀는 너무나 쓰라리게 가슴을 조여오는 갈망을 느꼈고 그 갈망에 화들짝 놀라 꿈속에서 난폭하게 끌려 나오곤 했다. 상어처럼 계산적인 폭력성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지팡이를 타고 곧장 밤하늘로 날아올라 의례적인 영화 살해를 저지르는 마녀들이 가랑이 사이의 지팡이만큼이나 시커먼 바람에 흥분하듯이 신물이 나도록 질려버린 신부가 남편에게 줄 죽에 양잿물을 섞으면서 그 효력을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죽의 농도에 신경을 쓰듯이 에멜란드 반지의 독을 오래된 붉은 포도주에 털어넣으면서 그 반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수많은 여왕과 창녀들처럼 헤이가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사명의 세세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기운을 차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남녀가 아무리 극한으로 치달아도 동네 사람들은 놀라는 법이 없었다. 사랑을 잃은 여인들이 치맛자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개처럼 울부짖는 것도 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잃고 나서 입안에 동전을 물고 문간에 앉아있는 남자들도 있었다. 다행이지.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저렇게 무덤 같은 사랑을 안 해본 게 다행이지. 헤이가는 기타의 방에 머물고 있는 밀크맨을 찾아갔다. 손에는 정육점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 들었다가 그의 셔츠 칼라 위로 드러난 매끄러운 목을 향해 무겁게 내리찍었다. 칼은 그의 쇄골을 치고 어깨 쪽으로 삐뚤어져 나갔다. 피부가 살짝 찢겨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밀크맨은 움찔했으나 팔을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뜨지도 않았다. 헤이가는 다시 칼을 치켜들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하지만 아무리 해도 두 팔을 내릴 수가 없었다. 힘껏 애를 써봤지만 어깨의 관절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10초, 15초. 마비된 여자와 얼어붙은 남자. 30초가 되자 밀크맨은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알았다. 그는 팔을 치우고 눈을 떴다. 그의 눈길은 마치 매달린 것처럼 위로 치켜든 그녀의 두 팔로 옮겨갔다. 오,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있었어. 밀크맨은 일어나 앉아서 다리를 침대 옆으로 빙글내리더니 일어섰다. 두 손을 딱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가 말했다. 똑바로, 아주 똑바로 빨리 내리면 그 칼을 내 돛에 갖다 꽂을 수 있겠군. 그렇게 하지 그래?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는 그녀의 뺨을 톡톡 두들기고는 그녀의 커다랗고 짙은 애원하는 공허한 눈동자로부터 등을 돌렸다. 내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줬어. 돌아와 보니까 방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래서 그냥 집에 데려다 줬어. 딱하더라. 정말 불쌍해. 밀크맨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는 헤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었지만 기타를 일단 자리에 앉혀놓고 은근슬쩍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려면 쓸만한 수단이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기타가 물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정육점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한테 그걸 물어? 내 말은 그 전에 말이야. 여자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던데. 형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여자들한테 하는 짓을 했을 뿐이야. 다 끝내자고. 못 믿겠어. 그게 형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가 몇 달 동안이나 나를 죽이려고 날뛰는데도 내가 손도 안 대는 걸 봤잖아. 그런데 지금 그러고 앉아 그 여자 걱정을 한단 말이지? 느닷없이 경찰 나으리 행세를 하고 말이야. 최근 들어 천사처럼 후광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 하얀 가운도 있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형한테 조목조목 비판받는 게 이제 지겹다는 얘기야. 우리 둘이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내가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친구 사이라면 나는 형한테 간섭 안 하잖아. 안 그래? 그래, 전혀.
몇 분이 흘러가는 동안 밀크맨은 맥주를 가지고 놀고 기타는 홍차를 홀짝거렸다. 그들은 헤이가의 살인 미수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에 메린의 술집에 앉아 있었다. 기타 형, 우리가 친구가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 형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나는 뭐든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든 상관없이 형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런 감정이 일방통행 같아.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아? 나는 형한테 말을 하지만 형은 내게 말을 하지 않아. 내가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한번 시험해봐. 그럴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는 문제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형 얘기만 해. 기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너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위험을 감수해 보겠어. 왜냐하면 언젠가는. 좋아.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한테서 끝나야 해. 더 이상 퍼뜨린다면 너는 내 목에 올가미를 감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알고 싶어? 그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기타는 홍차에 뜨거운 물을 좀 더 부었다. 그는 찻잎이 천천히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1분쯤 찻잔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인들이 가끔 흑인들을 죽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밀크맨은 눈썹을 치켜들었다. 그는 기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슨 거래에 대해 털어놓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인종이라는 가방 속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다는 듯이 느릿느릿 말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 말을 자기가 경청하는 것처럼. 난 이빨을 빨고 앉았거나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어. 그리고 단 하나 남은 길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또 아이든 5대에서 7대를 이어 내려와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5세대에서 7세대가 죽음을 맞을 수는 없어. 그리고 매번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5대에서 7대를 말살하는 거야. 나는 그 숫자를 똑같이 만드는 일을 돕고 있어. 결사단이 하나 있어.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먼저 일을 벌이는 일은 없어. 심지어 사람을 고르지도 않아. 비처럼 무관심해. 하지만 니그로 아이가, 니그로 여인이 아니면 니그로 사내가 백인들에게 살해당했는데도 그들의 법정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 결사단이 무작위로 비슷한 희생자를 골라서 가능한 한 비슷한 방식으로 처형하는 거야. 니그로가 목매달려 죽으면 그들도 희생자를 목매달아 죽여. 니그로가 화형당하면 그들도 불태워 죽이지. 강간당하면, 살해당하면 그들도 강간하고 살해해.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죽이는 거야. 그 결사단을 자칭 7일이라고 불러 7명의 사내들로 구성되어 있지. 항상 7명이고 오로지 7명 뿐이야. 그중 한 사람이 죽거나 결사단을 떠나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선별하지. 당장 선발하는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르는 건 시간을 요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혀 조바심을 치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의 비결은 시간이야.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 알려지면 위험하니까. 그들은 화장실에 이름을 쓰지도 않고
여자들한테 뻐기지도 않지. 시간과 침묵, 그 두 가지를 무기로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건 1920년에 시작되었어. 조지아 출신 1등병이 불화를 잘린 후 살해당하고 퇴역 군인이 1차 대전 후 고향에 돌아와서 눈이 멀었을 때지. 그리고 그 후로 계속 활동을 했던 거야. 지금도 나는 결사단의 일원이야. 밀크맨은 기타가 말하는 동안 미동도 없이 아주 가만히 듣고 있다. 이제는 온몸이 긴장하고 쭈그러들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형이 사람을 죽일 거야? 사람이 아니야, 백인이지. 하지만 왜? 방금 말했잖아.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비율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니까. 기타, 그 더러운 짓을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이나 다른 니그로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아. 그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또 있어. 그건 습관이야. 그런 짓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한테나 할 수 있게 돼. 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어뢰는 어뢰야. 이유야 뭐든 난 개의치 않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죽일 수 있겠지. 우리는 니그로들은 죽이지 않아. 형이 방금 한 말 들었어? 니그로들이라고 했잖아. 밀크맨이 아니라. 아니, 너는 못 죽여 밀크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니그로들은 죽이지 않아 라고 했어. 빌어먹을. 그러다 형들이 규칙이라도 다 바꾸게 된다면. 결사단은 결사단이야. 오래전부터 그래왔어. 밀크맨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밀크맨은 30살이 되었다. 어느 날 밀크맨은 아버지에게 딱 1년치 봉급만 선보를 해주면 돌아와서 1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갚겠다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돈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유라고 말해준다.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망쳐야만 해요.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일자리를 얻고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16세 그렇게 해내셨잖아요. 기타는 17에 독립했고요. 모두 다 그렇게 해요. 저는 아직도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땀 흘려 일자리를 따낸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저는 벌써 30살이 넘었어요. 네가 필요하다, 메이컨. 떠날 생각이었다면 5년 전에 떠났어야지. 이제 나는 너에게 의지하고 있단 말이다. 그 같은 사람에게 애원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빌다시피 했다. 지금 제가 필요할 때 그걸 조금만 쓰게 해주세요. 파일럿 고무처럼 초록색 부대에 넣어서 천장에 걸어두고 아무도 못 쓰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방금 뭐라고 했지? 늙은 개가 날고기 냄새 맡고 물고 있던 신발을 떨어뜨리듯이 다급하게 메이컨 데드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얼굴에서 싹 지우고 새로운 흥미거리에 코를 벌렁거렸다. 파일럿의 부대라니? 아, 파일럿 고모의 부대 말이죠?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천장에다 매달아 놓은 그 초록색 부대. 보셨죠? 그걸 자기 유산이라고 불러요. 방 이편에서 저편으로 걸어가려면 거기다 머리를 부딪혀야 한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메이크는 정신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지만 가까스로 진정하고 간신히 말했다. 초록색이라고 했지? 확실히 초록색이 맞니? 네, 녹색, 푸른 같은 초록색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자기 유산이라고 했단 말이지? 메이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독하게 교활한 웃음이어서 밀크맨은 자칫 미소인 줄도 모를 뻔했다. 아니요. 파일럿 고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헤이가가 해준 말이에요. 밀크맨은 아버지의 심리적 동료의 호기심을 느꼈지만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안달하여
행여 근처에 사람이 없을까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바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럴 뿐. 밀크맨 자신이 원하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열차를 타고서 어머니의 슬프디 슬픈 노래를 들은 이후로는 아버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아직도 밀크맨의 뇌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게 무슨 해를 끼쳤더냐. 심장을 숨겨놓은 주머니 깊은 곳에서는 어쩐지 이용당한 느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어쩐지 세상 모든 사람이 모종의 목적을 위해 아니면 모종의 수단으로서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가 꾸민 모종의 음모를 그에게 행사하면서 자기네들이 지닌 부 혹은 사랑 혹은 순교의 꿈들을 위해 그를 올가매는 것 같았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밀크맨 자신에 대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는 전혀 고려해 주지 않았다. 언젠가 아버지와 기나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어머니와는 멀리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와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나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 자궁 속에서 첫 신경줄조차 형성되기 전부터 자신이 엄청난 갈등과 알력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던 단 한 사람의 여인을 알고 보니 그의 목숨보다 그를 더 사랑했던 모양이다. 반년 동안이나 그를 쫓아다니며 목숨을 아서려 했으니. 그리고 기타도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맑은 정신을 지닌 변함없는 사람이 갑자기 속을 확 찢어 발기더니 대화 대신 피와 어리석음만 줄줄 쏟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크에게 어울리는 짝이었다. 그래서 밀크맨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하지만 흥분이나 희망 같은 건 접고 이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기다리고 있었다. 메이커는 밀크맨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12살짜리 파일럿과 16살 난 메이컨 데드는 집 없는 또돌이 신사가 되어 한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메이커는 아침에 일어나 동굴 속에서 자고 있던 한 늙은이를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노인이 누워있던 자리에 금덩어리가 든 꾸러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파일럿은 그 황금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건 도둑질이고 사람을 죽였으니 사방에서 우리를 찾을 거라는 거였다. 메이크는 금이 우리 인생을 떠받들어 줄 거라고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다투었다. 메이컨과 동생은 서로 싸우다가 파일럿이 칼을 쥐고 당장이라도 오빠의 심장을 찌를 듯한 기세여서 그는 뒷걸음질치며 동굴에서 나와서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사냥꾼들이 근처를 서성여서 곧바로 동굴로 가지 못하고 사흘하고도 이틀 밤이 지난 후에 동굴 속에 가보니 죽은 사내는 아직도 평온하게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방수포와 금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었다. 메이컨 데드는 두 손을 비볐다. 파일럿가 이 도시에 온 게 1930년의 일이다. 2년 후에 온 나라의 황금을 다 회수했지. 그 애를 본 지 20년 난집 되었는데 그 세월 동안 그걸 다 써버린 줄 알았다. 이곳에 왔을 때는 꼭 가난뱅이 쓰레기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전부 다 써버린 줄 알았던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런데 부딪히면 머리에 혹이 생길 정도로 딱딱한 물건이 잔뜩 들어있는 초록색 자루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황금이다. 그게 바로 그거야.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핥았다. 메이컨, 그걸 가져오면 절반을 주겠다. 어디든 네 마음대로 가라. 가져와. 우리 둘 다를 위해. 제발 그걸 가져와라, 아들아. 황금을 가져와. 밀크맨은 기타에게 은닉된 황금을 훔쳐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초록색 자루를 훔치는데 실패를 했고, 게다가 그 자루에는 동굴에서 메이컨이 죽인 백인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여기까지가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 제1부이고 제2부는 밀크맨의 황금 추적과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